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이 거침없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쵸?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알고 가자. 일제가 무섭게 침탈을 해오니까 이제 조선이 저항하는 게 있는데, 토지, 식량 등을 침탈하면서, 조선이 방공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방공령을 또 빌미 삼아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래요. 어쨌든 방공령을 곡식을 반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권을 이제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잠식해 오니까 이제 동맹 철시를 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죠. 예. 그리고 일본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전부터 해서 이 국채를 쓰게 해요. 그래서 국가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그 압박을 넣으니까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반인들에서.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큰 물줄기를 막지는 못한다 해서 일단은 조선의 저항은 강하게 해요. 아무튼 그 내용을 알고 한번 나가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개항장 무역이라는 것은 뭐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항장에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에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 통상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 비율이 비슷했어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그렇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뒤에는 거의 일본이 독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본이 상업까지 손을 넣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아관파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한반도에 손을 뻗치는 열강들의 이권은 마치 하이에나가 동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가듯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인선 부살권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 결국 나중에 일본이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산 금강 채굴권 이것도 미국이 가져가게 되고요. 러시아는 경원, 종성 여기에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의 삼림 채발권 이것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고요. 프랑스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이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부선, 경원선 철도 부설권 이미 철도 부설권 모든 철도 부설권을 전부 일본이 가져가게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인선과 경인선 철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철도는 일본이 이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또 조선에서의 토지를 강탈을 하는데요. 강탈이라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청일전쟁 이후에 호남평야를 대규모로 매입함과 동시에 러일 전쟁 할 때 한일 의정서 등을 발동시키면서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08년에는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국 토지를 헐값에 매입을 해요. 그리고 국유지 불화분까지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토지가 일본에 대거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차관을 강요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1905년에 메가타 어디 많이 들어봤죠? 메가타가 누구예요? 제1차 한일 협약 할 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사람이죠.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그 다음에 그 외교고문으로 멜렌도르프가 왔다고 그랬죠. 예, 그때 완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거, 백동화를 바꿔주는데 백동화도 이제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까지 일본이 독식하게 되죠.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에 1883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에 있어서 많은 저 곡식이 해외로 나갈 때는 방공령,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으로 반출되는 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막 폭등하고, 그래서 이 방공령을 여러 번 수차례 방공령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조병식의 방공령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방공령을 조병식이 선포한 방공령의 절차를 트집을 잡아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 뭐 조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상권이 이제 그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본으로 온전히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위태합니다. 조선 그 민족 자본의 상권이. 그래서 동맹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거죠. 네, 동맹철시를 하고, 그리고 민족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상인들이 규합을 해서 상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상회사로 뭐 대동상회, 장통상회 같은 것들이 이때 설립이 돼요. 그리고 민족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조선은행이라든가 한성은행, 한일은행 같은 은행들이 설립이 돼요. 이거는 그 일본의 제1은행이 메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이 채무가 우리가 뭐 채무가 적고 싶어졌나요?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국채를 다 갚으면은 우리도 자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자본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매일신보 같은 데서 지원을 해요. 대한매일신보 얘기했었죠. 베델과 양기탁이 사주로 있는 곳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양기탁을 구속시키고 횡령 혐의로, 그 다음에 통감부의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채보상운동도 빛을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조선에서의 몸부림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 이를 가만두지 않죠. 그렇게 해서 몸부림은 쳤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